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둘러싸인 빌딩 숲 사이에서 루체토 LUCTO 백화점은 마치 하나의 별처럼 떠 있었다. 낮에는 햇빛을 반사하며 도시를 눈부시게 만들고, 밤에는 수천 개의 조명이 켜지며 여기 부와 권력이 모이는 곳이라고 조용히 선언하는 듯했다. 그 안에서도 4층 루체토 컬렉션 남성 명품 정장 매장은 백화점의 심장부였다. 매장 입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 천장에는 황금빛 메탈 장식이, 옷걸이에는 이탈리아 최상급 원단으로 만든 수백만 원짜리 정장들이 군인들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정장 한 벌의 가격이 어느 중소기업 대리의 연봉을 가볍게 뛰어넘는 이곳에서 돈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다. 여기에서 고객은 손님이 아니라 이 도시 상층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그 중심에 오수진 52이 서 있었다. 5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에는 단 한 번의 헛디딤도 없었다. 어깨에 살짝 내려앉은 단정한 단발머리, 피부에 얇게 올라간 메이크업, 입술 끝에만 살짝 머무르는 미소. 어디를 어떻게 찍어도 백화점 정장 매장 교본에 실릴 법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입은 유니폼은 루체토 컬렉션 전용 블랙 세트. 겉으로 보기엔 단정한 기본형 블랙 수트지만 허리선은 곡선을 따라 딱 맞게 조여져 있고 어깨는 힘 있게 살짝 올라가 있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곳의 룰을 지키게 하는 드레스 코드가 되었다. 수진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나를 갈아온 칼날처럼 예리했다. 누군가가 매장 입구를 지나가기만 해도 그가 어떤 직급인지, 자신의 돈으로 결제하는지, 회사법인 카드인지, 오늘은 진짜 구매인지 구경 겸 과시인지 세 걸음 한 번의 눈길이면 충분했다. 걸음에 힘이 실렸고 눈이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네. 이미 삶에서 꽤 많은 걸 쥐어본 사람이다. 허리 숙이는 각도, 손목에 시계, 구두 굽, 임원급. 오늘은 아마 승진 축하, 혹은 중요한 미팅. 30년 가까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그녀에게 사람을 읽는 일은 직업이자 생존이었다.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냥 오 매니저가 아니라 루체토 컬렉션의 5% 더 프로라고 불렸다. 이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지난번에 받으셨던 이태리 신상 원단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가봉 들어가셔도 괜찮을까요? 방금 매장에 들어선 중견 기업 부사장을 보며 수지는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멘트를 건넸다. 목소리는 적당히 밝고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공손했다. 30년 동안 다져진 정확한 온도였다. 부사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오, 매니저님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중요한 자리 하나 있어서 말이야.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지는 이미 머릿속으로 색상 피셔츠 톤 넥타이 폭까지 다 계산해 두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갔다. 고객의 체형 어깨 라인 숨쉬는 패턴 말투 표정을 읽고 그에 맞는 갑옷을 입혀보내는 일. 이 매장에서 수지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수없이 준비해준 조용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오후 2시, 점심 타임이 지나고 매장이 잠시 한산해지는 시간. 강렬한 조명 아래에서 정장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다. 딸 하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 대신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택한 아이. 아침엔 커피를 나르고 점심엔 접시를 나르며 밤마다 집에 들어올 때면
푹 꺼진 어깨로 엄마 나 오늘도 잘 버텼어. 라며 웃던 아이. 수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고객 리스트가 뜬 화면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허공을 향해 한숨을 내쉬곤 했다. 너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릴 적부터 엄마 돈 많이 벌어서 널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세상에 보내게라고 수없이 약속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남들보다 오래 서 있었고 발에 피멍이 들어도 오늘까지만 이번 달까지만 이번 행사까지만 하며 버텨왔다. 그런데 어느새 딸은 22이 되었고 수지는 52이 되었다. 30년 동안 이 매장 바닥을 딛고 선사의 딸의 인생도 어느새 시작선이 아닌 버티는 자리에 서 있는 듯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더 버티면 더 벌면 하윤이에게 선택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만졌다. 언제나 비어있는 자리.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은 자리. 그 자리에는 아주 오랫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오수진이 30년 동안 이 냉혹한 바닥에서 5%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유일한 이유이자 유일한 비밀이었다. 오후 2시 15분. 한산하던 매장 앞 복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서서히 조여드는 순간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폰을 낀 경호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들고 있는 비서, 그리고 마지막에 걸어 나오는 한 사람. 강민준 회장.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투는 태산그룹의 회장이자 경제지에서는 냉철한 승부사, 주주들 사이에서는 완벽주의자,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웃으면 오히려 더 무섭다고 불리는 사람.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가 바뀌었다. 기온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의 등골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 오늘 그가 입고 있는 차콜색 캐시미어 정장은 어깨선이 군더더기 없이 매끈했고 허리는 날렵하게 잘록했다. 소매 끝에서 살짝 보이는 셔츠 커프스, 그 위에 얇게 감싼 시계 검은색 타이에 잡힌 작은 딤플. 하나라도 틀어져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함이었다. 그런 그가 평소처럼 전담 비서와 매장 매니저의 안내에 휩싸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곧장 수진을 향해 걸어왔다. 오수진 씨 맞습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 한 번에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잘라내는 힘이 있었다. 수진은 순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 발끝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세웠다. 네, 회장님. 오수진입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TV 경제뉴스에서 재계 인물 소개 기사에서 백화점 VIP 고객 리스트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이름과 얼굴. 태산그룹 강민준 회장은 그녀에게 늘 멀리 있는 성공한 타인일 뿐이었다. 저는 1년 전에 여기서 맞춘 재킷 소매 기장을 일시에만 늘리고 싶습니다.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이곳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전문가라는 단어에 살짝 힘을 주며 말했다. 수지는 능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POS 앞에 선 직원에게 작은 손짓을 보냈다. 회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는 구매 이력 조회 부탁드릴게요. 이미 시스템에는 그의 수십 벌짜리 정장 컬렉션이 저장되어 있었다. 1년 전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춘 그 재킷도 거기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킷은 이미 보관 중입니다. 소매 기장을 1cm 늘릴 경우 전체 실루엣과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직접 확인 후 최적의 선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서주시겠습니까? 수지는 일상적인 절차를 따르듯 서랍에서 줄자를 꺼내 들었다.
줄자를 손에 감는 그 동작은 그녀가 이곳에서 살아낸 3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의식 같았다. 오늘도 똑같이 또 하루, 또 한 벌. 나는 그저 내 일을 하면 된다.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눈앞의 사람은 태산그룹 회장일 뿐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가 소매 기장을 재기 위해 오른팔을 살짝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수진의 시선이 멈췄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다가 그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서 멈췄다. 거기에 아주 단순한 모양의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다. 플래티넘 소재. 보석 하나 박히지 않은 광고 속에서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을 그대로 끌어안은 듯한 낡고 투박하고 심플한 반지. 하지만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수진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거칠게 잡아당긴 것처럼 쾅 하고 멈춰섰다. 손끝에 힘이 풀려 줄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질 뻔해서 그녀는 간신히 손목에 힘을 줬다. 설마 30년 전 가을 대학로의 후미진 골목, 닭꼬치 굽는 냄새가 골목 끝까지 스며들던 밤. 20살의 수진과 20살의 민주는 손을 꼭 잡고 금은방 쇼윈도 앞에 서 있었다. 쇼윈도 안에는 다양한 커플링들이 노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곡선이 과하게 들어간 디자인, 수정과 큐빅으로 장식된 반지들. 하지만 수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구석 한쪽 다른 반지들 사이에서 살짝 묻혀 있는 듯한 플래티넘 커플링 한 쌍. 표면은 매끄럽지만 디자인은 너무 단순해서 누군가에게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반지. 민준아, 우리 저 반지 사자. 수진이 말했다. 민주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야, 저거 생각보다 비싸.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닌데? 그의 말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가진 게 거의 없었다. 수지는 그때 이미 대학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다. 집안 형편 때문에 야간 공장에 나가 기계를 돌리고 낮에는 가끔씩 편의점과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 손톱 밑에는 늘 기계 기름이 남아 있었고 어깨에는 만성 피로가 붙어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건축학도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막노동을 하며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다.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나르고 밤에는 설계 도면을 베껴 그렸다. 둘 다 미래를 입에 올리기엔 너무 팍팍한 오늘을 살고 있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이아몬드 박힌 반지로 훨씬 더 멋진 거 해줄게.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이게 좋아.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아직 아니야. 이거 낡고 심플해서 더 좋아.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으로 하자.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한 달치 알바비를 몽땅 털어 그 반지를 샀을 때 둘은 가게 밖으로 나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넣었다. 차가운 금속이 살에 닿는 순간 둘은 이상하게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민준이 말했다. 수진아, 우리 이 반지 안쪽에 아무도 모르는 말 새기자. 우리 둘만 알아볼 수 있는 비밀 암호처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글자 L, A, M, A, N 러브 에버래스팅 마이 에인절 네임. 영원한 사랑, 나의 천사 같은 이름. 이 문장은 서툴지만 진심 그 자체였다.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 사전을 뒤지고 친구에게 살짝 물어보며 민준이 몇 날 며칠 고민한 결과였다. 수지는 그 문장을 들었을 때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에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누군가에게 천사 같은 이름이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둘인데 마음만은 이렇게 부자인 것 같네. 그날 밤 둘은 다짐했다. 우리가 헤어지는 일은 있어도 이 반지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자.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지는 자신의 반지를 절대로 버리지 못했다. 어떤 날은 그 반지를 쥔 채로 울었고, 어떤 날은 그 반지를 보며 이제 그만 잊어야지라고 되뇌었다. 그래도 버리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그 반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야, 세상에 비슷한 반지는 많아. 디자인이 닮았다고 해서 그럴 리가. 수지는 자신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걸 억지로 눌렀다. 하지만 이름, 나이, 반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이름 강민준. 가슴이 미친 듯이 고동쳤다. 오수진 씨? 기장 확인 다 되셨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수진의 귀를 파고들었다. 과거의 골목길, 닭꼬치 냄새, 금은방 쇼윈도, 처음 끼워보던 그 반지의 촉감이 한꺼번에 산산이 부서지고 현재로 끌려 나오는 느낌. 아,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느라. 수지는 서둘러 줄자를 다시 당겨 소매 기장을 체크했다. 숫자는 너무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읽는 수진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우연일 거야. 사람 이름이 같은 경우도 많고 비슷한 반지도 세상에 널려 있고 괜히 나 혼자 드라마를 만드는 거야. 정신 차려 오수진. 넌 지금 루체토 컬렉션의 5%야. 기장 1cm 늘려도 전체 밸런스에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어깨선과 팔 길이 비율을 고려해 버튼 위치를 1~2mm 정도 조정하겠습니다. 착용하셨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떨어지실 겁니다. 프로다운 설명, 정확한 숫자, 흔들리지 않는 기술.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강민준. 그 이름은 그녀가 20살 때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단 하나의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가장 깊은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이별의 이름이기도 했다. 그가 정말 그 민준이라면? 하지만 눈앞에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 앞에서는 늘 모르는 척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가본 결과는 비서실장님께 공유해 두겠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짧게 답했다. 그는 다시 한 번도 수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매장을 나섰다. 그의 뒤를 박 비서가 일정한 거리로 따라갔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수지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설마 정말. 루체토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 서서히 흐려지는 듯했다. 눈앞의 정장들이 형체를 잃고 그저 검은 덩어리처럼 보였다. 마치 3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졌던 20살의 오수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30년을 돌아 다시 그녀 앞에 떨어진 운명의 장난일까? 그녀는 아직 모르지만 이날 루체토 백화점 4층에서 소매 기장 1cm를 재던 그 순간이 훗날 한 가족의 30년짜리 오해와 상실, 그리고 회복을 향한 첫 페이지가 될 것이었다. 강민준 회장이 매장을 떠난 뒤 루체토 컬렉션은 다시 원래의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직 외부에만 해당되는 말이었다. 수진의 내부에서는 지금 태풍이 바다의 심장부를 뒤집는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명품 정장들의 매끈한 실루엣, 백화점 특유의 차갑고 은은한 조명,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울리는 약한 알림음.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흐려지고 하나의 배경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수진의 전 존재는 단 하나 그 반지에 붙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타이밍을 기다려 피팅룸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어 보는 사람처럼 유니폼 주머니를 더듬었다. 손끝에 닿은 금속. 30년 동안 그녀와 함께 늙고 함께 버텨온 그 반지. 그녀의 유일한 사치, 유일한 추억, 유일한 죄책감이었다. 반지를 꺼내는 순간 피팅룸의 희미한 조명 아래 반지는 아무런 화려함 없이 그저 조용히 묵묵히 빛났다. L, A, M, A, N. 그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는 동안 수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왜 하필 그 남자의 손가락에,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하윤이 대학에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푸드코트에서 몸을 혹사하며 일하는 지금. 수지는 생각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졌다. 의심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의문일. 그는 정말 그 민준인가? 이름이 같을 뿐일까? 무수히 많은 민준 중 한 명일 뿐일까? 하지만 30년 전의 민준은 평생 반지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본 반지도 버리지 않은 사람의 손에 있었다. 그의 얼굴, 나이, 손의 주름, 평소의 습관처럼 보인 반지의 자리, 그 모든 디테일이 자꾸만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의문이. 그렇다면 왜 그 반지를 지금도 끼고 있는가?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었다. 눈물 흘릴 여유도 없이 이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상류층의 회장이 된 지금까지도 30년 전에 플래티넘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은 조용히 찾아와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의문 3.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윤은 누구의 딸인가? 그 질문에 도달하는 순간 수자는 손이 떨려 반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30년 전 그가 떠난 직후 그녀에게 찾아온 생명. 하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저 과거의 그림자로만 남아 있었다. 그림자가 지금 현실에서 수진 앞을 지나갔다. 심장이 천천히 뜨거워지고 뜨거움은 곧 고통으로 변했다. 나는 30년 동안 무엇을 안고 살아온 걸까? 거짓말, 오해, 유기, 혹은 희생? 그 어떤 단어로 규정하기도 지금은 너무 복잡했다. 다음 날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하지만 매장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평정심이 아니었다. 어제의 반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착각이 아닌지. 그녀는 곧장 직원 휴게실 쪽으로 가 작은 노트에 강민준의 정장 이력을 빠르게 적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말했다. 회장님 정장 수선건으로 비서실 측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백화점 업계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핑계였다. VVIP 고객의 정장은 일의 차이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선 확인은 늘 정중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였다. 수지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서류철을 꽉 움켜쥐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여기는 루체토 컬렉션입니다. 강 회장님 재킷 수선 관련해 소매 기장 외에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비서실장님과 직접 뵙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전쟁터였다. 잠시 후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본사 50층 회장실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과거 공방을 찾아 나서다.
하루는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결심을 했다. 그 반지의 출처, 그 공방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3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대학로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 골목에서 나던 닭꼬치 냄새, 학생들의 웃음소리, 빡빡한 예술가들의 공연 준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20대와 연결된 장소였다. 하지만 공방이 있던 자리는 이미 철거되어 새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간판도 없고 기억도 없고 해답도 없었다. 그녀는 공방이 사라진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구나. 그녀가 가진 단서는 오직 하나. 반지 안쪽에 희미한 각인. L, E, M, A, N. 그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수진의 심장은 또다시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잠깐 왔어. 하윤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푸드코트 근무를 마친 듯 앞치마를 하나 들고 있었고 땀으로 살짝 젖은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 모습은 수진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아직 어린데 세상에 너무 일찍 던져진 것 같아. 하윤은 매장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가 요즘 바쁘다며? 매니저님이 그러던데 대단한 고객 생겼다면서. 수지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그냥 VVIP 고객님이 하나 계셔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이 끝나지 않은 순간 하윤의 시선이 정확히 정장 한 벌에 가 닿았다. 약간 넓은 어깨 라인, 차콜색 캐시미어, 소매가 길게 내려오는 재킷. 와, 이 정장 멋지다. 어떤 분 거야? 그 정장은 강민준의 것이었다.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윤과 강민준이 한 공간 안에 서 있으니 도저히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옆모습이 예상보다 더 닮아 있었다. 턱선의 힘, 눈매의 기세, 웃지 않을 때 입술이 내려가는 각도. 그녀는 갑자기 공기가 좁아지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하윤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친구 만나러 간다며? 빨리 가봐. 말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수지는 벽에 기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결심. 하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진실은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한다. 30년 전처럼 이번에도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수지는 결심했다.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 수지는 백화점 유니폼이 아니라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마치 오래전 사람을 마주하기 위해 마지막 자존심을 정리하는 듯한 복장. 태산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그 높이만으로도 사람의 심장을 위압했다. 50층 회장실 앞. 하늘이 아니라 운명 자체에 가까운 높이.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모든 빛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남자. 강민준.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낯설미 스며 있었다. 와줘서 감사합니다, 오수진 씨. 수지는 재킷을 손에 들고 다가갔다. 회장님 소매 기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팔을 조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수진의 시선은 그의 네 번째 손가락으로 갔다. 반지는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평생 끼고 있던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특유의 반짝임.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0.2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반지 안쪽에 아주 흐릿한 음각. L, E, M. 그녀의 심장이 폭발하듯 뛰었다. 더 보려고 고개를 기울이는 순간
강 회장이 그녀를 향해 물었다. 괜찮습니까? 그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고 볼을 통해 식은 땀을 흐르게 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반지를 빼낼까? 자세히 볼까? 아니었다. 그럴 권리도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업무 설명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수고비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 업무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보았다. 박 비서의 눈빛, 죄책감, 연민 그리고 오래 숨겨온 비밀의 무게. 그것은 단순한 비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다. 수지는 다시 숨이 막혔다. 저 비서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의 세계는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30년 전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 운명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태상그룹 본사에서 돌아온 날 밤 수지는 거의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우면 회장실의 풍경이 그대로 떠올랐다. 서울을 내려다보던 통유리, 그 앞에 서 있던 강민준의 뒷모습, 그리고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L, A, M, A, N.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눈꺼풀은 뜨겁고 머리는 맑지 않았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다. 난 엄마다. 내 컨디션이 어떻든 내 딸은 오늘도 돈이 필요하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거울을 봤다. 피곤이 그대로 묻은 얼굴, 눈 아래에 짙은 그늘,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로 그늘을 덧칠하고 입가에 미소선을 억지로 올렸다. 루체토 컬렉션의 5%. 오늘도 무대에 서야 한다. 집이 아닌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 퇴근 후 수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백화점 근처 늘 VVIP들이 잠깐 커피를 마시다 가는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자리.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박영수, 강민준 회장의 곁에서 그를 따라다니던 비서. 그의 말투, 눈빛, 숨 고르는 타이밍.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리듬이 있었다. 혹시 내 착각일까? 수지는 천천히 인터넷 창을 열었다. 태상그룹 비서실장 박영수. 검색 결과를 누르는 순간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앞에 떠올랐다. 짧게 정리된 단발, 단정한 정장, 단단한 인맥,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 박영수. 그 이름은 수진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30년 전 대학로 근처에서 같이 떡볶이를 먹고 골목을 같이 걸으며 유일하게 속마음을 나누던 친구. 수진과 민준의 연애를 옆에서 지켜보며 너희 둘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좀 너희한테만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던 여자. 그 영수가 지금은 태산그룹 비서실장이 되어 강민준 회장의 가장 가까운 오른팔로 서 있었다.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영수야, 내가 왜 민준이 옆에 있는 거야? 30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민준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을 털어놓았던 사람은 바로 영수였다. 야, 세상에 그런 놈 많아. 너 혼자 울지 말고 나한테도 좀 기대. 술 마시러 가자. 그때 영수의 눈에도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 입력창을 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한 자리씩 눌렀다. 010. 마지막 번호까지 누르고서야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다. 그래. 이젠 도망치지 말자.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은 마치 다시 20살이 된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박영수입니다. 여전히 반듯하고
여전히 담담한 그 목소리. 수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했다. 영수야, 나야. 오수진. 잠깐의 정적. 숨이 멎은 듯한 공백. 곧 이어 숨을 삼키는 기척과 함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너 진짜 수진이야? 그래. 루체토 백화점 어제 회장님 정장수선 맡았던 직원. 나야 오수진. 전화기 건너편에서 낮은 신음 같은 한숨이 흘렀다. 하 운명이 이렇게 장난을 치네. 잠시 후 영수가 말했다. 오늘 밤 내 집으로 와. 회사 근처야. 주소 보내줄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문자로 도착한 주소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수지는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결국 알겠어. 라고 짧게 답했다. 밤 10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길게 이어진 복도를 걸을 때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쏟아졌다. 영수는 그동안 민준이의 곁에서 무슨 일을 봐온 걸까? 민준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30년 전 그 이별은 정말 그가 선택한 거였을까? 문 앞에 도착하자 문이 먼저 열렸다. 안에서 문을 연 사람은 30년이 지났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수진아. 영수는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이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세월이 남긴 흔적을 훑어보고 그 사이에 쌓인 30년을 조용히 실감하고 있었다. 먼저 무너진 건 영수였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들어와. 여기서 오래 서 있으면 나올 것 같아.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된 1인 가구답게 단출했지만 책장 한쪽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태산그룹 로고가 찍힌 문서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잠시 말을 고르던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수야. 민준이 아직 그 반지 끼고 있더라.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플래티넘 반지 하나. 30년 전 그 날처럼. 영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입가로 올라갔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녀의 눈에 순간 압도적인 죄책감이 스쳤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희 둘의 인생에 가장 큰 죄를 지었어. 수진은 영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이 정말 나를 버린 거야? 그때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약혼했다고. 나 말고 더 나은 여자랑 간 거라고. 영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 민준이는 널 버린 적이 없었어. 수진아. 그때 기억나? 내가 내 앞에서 계속 울면서 말했지. 영수야 나 버려졌어. 민준이가 나 버렸어. 그날 수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영수의 집으로 찾아왔었다. 민준이 해외로 떠난다는 소식, 그 전에 헤어지자는 말,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라는 문장. 하지만 그것은 민준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너를 살리려고 했어. 영수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 부모님 빚 때문에 사채가 들이닥치고 집은 넘어가고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어. 그 와중에 민준을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다. 영수의 아버지. 지방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민준의 눈빛과 손재주 성실함을 단번에 알아봤다. 우리 회사로 와라. 지금은 밑바닥에서 시작해도 내가 너를 키워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여자와 정리해라. 넌 앞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 그런 짐을 안고 가면 둘 다 망한다. 민준이는 엄청난 갈등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내가 아니라 빚과 현실과 미래 때문에. 그는 영수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수진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끌어안고 갈 힘이 없다. 너는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 부탁이다. 제발 나를 잊어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 영수야, 제발 이 편지 좀 전해줘.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 수진이가 나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영수는 그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전달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너무 바보였어.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나는 너희 둘을 지키고 싶다면서 결국 둘 다 망쳐버렸어. 거짓말의 시작. 그날 편지 대신 영수는 자신이 만든 말을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아, 민준이 다른 여자랑 약혼했대. 너한테 미안하대. 그냥 그만 잊으래. 그 말은 그녀가 꺼낸 가장 잔인한 칼날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영수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내가 생각하기엔 너희 둘이 계속 이어지면 둘 다 가난과 빚에 눌려서 평생 숨도 못 쉬고 살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민준이가 너를 버렸다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너 혼자 피해자가 되면 언젠간 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지. 30년 동안 그 거짓말은 두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민준은 수진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믿으며 살았고, 수진은 민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다. 그들 옆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 박영수. 그리고 지금 그 죄를 견디다 못해 드디어 입을 연 사람이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동자가 떨렸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은 사실은 널 위해 도망친 사람이었어. 영수는 손을 모아쥐며 말했다. 그는 너를 위해 떠난다고 믿었고 넌 그가 널 버렸다고 믿었어.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한 채 둘 다 망가지는 걸 지켜봤어. 한동안 대화는 끊겼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거실을 잘라냈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수야, 나 민준이 아이를 낳았어. 영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우리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랑 약혼했다는 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수지는 그 밤을 떠올렸다. 집안의 싸늘한 눈빛, 애비도 없는 애라는 말, 지워라라는 말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결국 아이를 선택했을 때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혼자다. 그 아이가 지금 22살이야. 이름은 하윤이야.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하윤의 이름이 거실 안을 울렸다.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윤이가 민준이 딸이었어? 눈물이 손 사이로 흘러내렸다. 나는 꼭 한 번쯤 궁금했어. 수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해서 잘 살고 있을까, 그런데 너는 혼자였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구나. 영수는 온몸으로 죄책감을 견디는 사람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내가 그때 편지 한 장만 제대로 건넸어도, 거짓말 한 번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너랑 하윤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야겠어. 민준이가 30년 동안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영수는 눈물을 닦고
결심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럼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이제 모두 끝내자.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회장실 앞, 박영수 실장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살짝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회의 일정 보고, 파일, 해외 미팅, 이사회 안건들. 그 사이에 아주 짧은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장님, 그 반지 안쪽에 새겨진 L, A, M, A, N의 의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제 나도 30년짜리 죄를 끝내야 할 때야. 회의 시작 10분 전 영수는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강민준 회장은 향이 거의 나지 않는 블랙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안건을 훑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 실장? 곧 이사회가 시작되는데. 그의 말투는 익숙한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다. 언제나 업무 모드인 사람. 영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말했다. 회장님, 잠깐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의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30년 전? 영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회장님, 그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 L, A, M, A, N. 강 회장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갔다. 낡은 반지가 수십 년 동안의 습관처럼 조용히 빛났다. 러브 에버래스팅 마이 에인절 네임. 영수는 단호하게 그 뜻을 말했다. 강 회장은 숨이 멎은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뜻을 어떻게 해? 저는 30년 전 오수진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당신이 수진이 친구? 영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두려움이 그의 눈에 스며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수진 씨에게 전해달라던 그 이별 편지를 전하지 않은 사람도 저입니다. 침묵. 공간 전체에 진공이 된 것 같은 고요가 감돌았다. 강민준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을 짚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장님은 그때 자신이 수진 씨를 위해 떠난다고 믿으셨지요. 같이 있으면 그녀의 삶을 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난다고. 영수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 씨는 회장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 자책, 후회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날 미워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그나마 그녀를 덜 상처 주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판단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침묵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지금 알게 되었다. 왜 그랬습니까, 박 실장? 그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을 띠었다. 차갑고 단단하던 톤이 금이 간 유리처럼 떨렸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둘 다 살리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성공하길 바랐고 수진이가 그 성공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둘을 갈라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요. 회장님은 죄책감으로 살고 수진이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도 그래도 각자 겨우 버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너무도 잔인했고 너무도 비극적인 계산이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 보니 그건 사람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편집한 오만이었어요. 영수는 마지막 결정을 꺼냈다. 그래서 이제 다 말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욕하셔도 좋고 절 잘라도 좋고 끝까지 미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세 사람 모두가 거짓 위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와서 어쩌란 말입니까? 영수는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꺼냈다. 회장님, 오수진 씨의 딸 하윤이. 강 회장의 시선이 영수에게 꽂혔다. 그 아이가 회장님의 딸입니다. 지금 루체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아이. 시간이 멈춘 듯 했다. 30년 동안 반지에 새겨진 글자만 붙들고 살아온 남자. 30년 동안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아버지 없는 딸을 키워온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살아온 친구. 그 세 사람의 시간이 한순간에 겹쳐졌다. 강민준 회장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숨이 엉킨 듯 나왔다. 하윤? 네, 회장님. 하윤 씨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사랑,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딸. 그리고 30년 동안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반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회장실 안에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성공한 줄 알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부 잃고 산 미완성의 인생이었군. 그는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꽉 쥐었다. 이제 그 반지는 죄책감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오수진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하윤을. 박영수 실장의 폭로가 끝난 회장실 안은 누가 공기를 절반쯤 빼버린 듯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종이 태블린 문서들이 모두 흑백으로 보이는 느낌. 심장 박동만이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수진, 하윤. 두 이름이 가슴속에서 얽히고 무너지고 다시 태어났다. 그는 30년 전에도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때는 슬픔을 딛고 일어날 이유가 있었다. 이번에는 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반지를 손으로 꽉 감았다. 그 반지는 이제 죄의 증거가 아니라 되찾아야 할 사랑과 시간의 증거가 되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 실장. 그의 목소리는 30년 전 20살이던 자신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 씨를 당장 불러주게.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어디로 부를까요? 민주는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루체토 백화점. 4층. 루체토 컬렉션. 박 실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곳이 두 사람의 출발점이자 다시 만나야 할 자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 9시 30분 백화점의 숨이 멎는 시간. 백화점은 영업 종료를 알리는 부드러운 멜로디를 틀어놓았다. 직원들은 마감 정리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털어냈다. 하지만 루체토 컬렉션 4층 끝자락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정장들이 걸린 매장의 통로는 어둑어둑했고 곳곳에 설치된 간접등은 따뜻한 금빛이 아닌 어딘가 긴장한 듯한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빛 아래 수진이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른 복장,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편안함이 느껴지는 베이지톤 코트. 하지만 얼굴은 편안함과 가장 먼 표정이었다. 그녀는 오늘 예정에도 없던 호출을 받고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조용히 떨리는 걸 느꼈다. 민준, 내가 정말 오려는 걸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이름이 이제는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손바닥에는 30년 전의 반지가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이 반지를 오늘은 꺼내오고 싶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루체토 컬렉션 매장 입구의 철제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조명이 꺼진 매장 안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섰다.
조명에 반사되는 검은 실루엣 조용히 밀려오는 존재감. 수진의 눈동자가 그 실루엣을 정확히 포착하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강민준. 그는 오늘 정장 대신 아주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이었다. 단추 하나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어쩐지 오래된 상처가 보이는 듯했다. 심장이 마치 30년 전 대학로 금은방 앞에서 뛰던 속도 그대로 되살아났다. 민주는 매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걸음 속에는 30년의 무게가 실린 듯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조금만 서둘러도 눈앞에 서 있는 그녀가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10미터. 하지만 그 10미터가 30년만큼 길었다. 수진아. 그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기도이자 죄였다. 그러나 수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안에 봉인해 두었던 감정들이 폭발해 버렸다.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그녀는 여전히 민준이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민준의 눈에 순간적으로 슬픔이 스쳤다. 수진아, 영수에게 다 들었어. 그때 내가.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당신이 떠난 그날 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기나 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날 버렸다고 믿고 내가 부족해서 떠났다고 믿고 다른 여자에게 갔다고 믿었어. 목소리는 떨렸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어. 아이 하나 낳고 부모님 몰래 친척한테 욕먹어가면서 돈도 없고 내 몸도 부서져 가는데도 버텼다고. 정장들이 걸린 매장 안에서 수진의 울분은 마치 천장까지 닿은 듯 울려 퍼졌다. 하윤이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바로 일터로 나갔어. 아이가 아플 때면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어. 민준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 반지를 보자 민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우리의 반지. 수지는 그 반지를 민준의 발 앞에 던졌다. 턱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반지가 튕겨나갔다. 이 반지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나한텐 이 반지는 30년 동안 이어진 상처였어.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수진아, 미안하다. 나는 정말 너를 위해 떠난다고 믿었어. 내가 옆에 있으면 너까지 망가질 거라고. 거짓말이야. 수진이 끊어 말했다. 아니야, 민준 씨. 그건 핑계야.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 사랑하면 찾아왔어야지. 사랑하면 확인했어야지. 사랑하면 왜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았어. 그 질문은 30년치 고통이 뭉쳐 칼날이 되어 꽂혔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말했다. 무서웠어. 내 삶을 망치는 게 내가 가진 빈손이 너의 인생을 무너뜨릴까봐. 그의 목소리는 성을 잃고 한 남자의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내 선택이 너를 더 망쳤구나. 눈물이 민준의 턱을 따라 떨어졌다. 수지는 그렇게 무릎 꿇은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분노, 슬픔, 사랑, 상처,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왜. 그때였다. 매장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발걸음 소리 하나가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 엄마. 수진과 민주는 동시에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하윤이 서 있었다. 휘둥그레진 눈.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먼저 걱정이 비쳤다. 엄마. 하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발 앞에 떨어진 플래티넘 반지, 무릎 꿇은 남자, 눈물로 젖은 엄마. 하유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천천히 다가왔다. 아빠 맞죠?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하유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슬픔을 견디는 사람이 지닌 깊은 강인함이었다. 저 다 들었어요. 박영수 실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줬다는 말이었다. 하유는 바닥에서 반지를 주었다.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반지가 엄마와 아빠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지 서로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유는 엄마에게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30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빠를 향해 말했다. 아빠, 저를 만나지 못한 30년은 저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저한테 진짜 아빠가 되어주세요. 이 말에 민주는 끝내 참지 못하고 하윤을 끌어안았다. 두 팔로 꼭 마치 30년 동안 맞지 못한 포옹을 한꺼번에 채우듯이 수진도 하윤 옆에 무릎을 꿇고 딸의 등 뒤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붙어 있었다. 30년의 시간, 뒤틀린 인연, 잘못된 선택, 거짓과 오해의 무게가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다. 울음이 잦아든 뒤 하유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어서 있게 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 반지를 다시 올려놓았다. 엄마, 이제 다시 껴요. 수지는 한참 동안 반지를 바라보았다. 30년 전 20살의 그녀가 끼웠던 반지. 세상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믿었던 반지. 그 반지를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웠다. 마치 그 자리를 떠난 적도 없던 것처럼 반지는 정확히 맞았다. 민준도 자신의 반지를 손가락에 다시 끼웠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그 반지. 둘은 서로의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다. 하윤이 말했다. 이제 우리 셋 다시 시작해요. 루체토 백화점의 희미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손 그리고 두 개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다. 그 빛은 30년 전 두 사람이 금은방에서 꿈꾸던 미래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따뜻했다. 백화점은 텅 비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조용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루체토 백화점에서의 재회 이후 며칠 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고르듯 지냈다. 외형적으로는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아직 보호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강 회장은 모든 걸 한 번에 쏟아주고 싶었다. 30년 동안 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모두 쥐어주고 싶은 마음. 그는 맨 먼저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했다. 수진 씨 펜트하우스를 하나 비워두겠습니다. 하윤이와 함께 올라와 살아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지낼 이유 없잖아요. 최고급 타워 펜트하우스. 그가 가진 부의 상징이자 가장 안전한 요새. 하지만 수지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녀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아직 회장님과 하윤이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30년 동안 저는 제 두 발로 버티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모든 걸 선물처럼 받으면 그동안 버텨온 제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그 말은 자존심이 아닌 존엄에 가까웠다. 우선 루체토 백화점에 사직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제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이제는 누구의 직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서보고 싶어요. 강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구해줘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자기 삶을 스스로 지켜온 사람이다. 그가 할 일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이었다. 두 개의 반지를 하나로 연결해 펜던트. 며칠 뒤 강 회장은 작은 보석 세공 공방을 찾았다. 대기업 회장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공방 주인은 잠깐 당황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케이스를 보고 곧 자세를 고쳐 앉았다. 케이스 안에는 플래티넘 반지 2개. 30년 전 대학로 뒷골목의 작은 금은방에서 20살이 사들였던 반지. 그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세공 장인에게 건넸다. 이 반지는 녹이지 말아주세요. 형태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30년간의 상처와 시간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물건이라서요. 세공 장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강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서로 연결된 고리처럼 2개의 반지가 서로 끼워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떨어질 수 없는 모습으로 한 사람의 목에 걸 수 있는 펜던트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L, E, M, A, N. 그 각인은 절대 지우지 말아주세요. 흐릿해도 좋습니다. 그대로 남겨주세요. 그건 제 인생에서 지워져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며칠 후 완성된 펜던트가 그의 손에 돌아왔다. 2개의 반지가 서로를 감싸며 작은 타원형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단정하고 세련된 목걸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2개의 링이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안쪽에는 여전히 옅게 지워질 듯 남아있는 글자 LEMAN 사랑의 서툰 문장 2사람의 서약 가리고 30년의 시간. 이제 그 모든 것이 한 아이의 목에 걸릴 준비를 끝마쳤다. 너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아이야. 하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는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강 회장은 대기업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 앉아 있었다. 하윤아, 잠깐 이리 와보겠니?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상자가 아니었다. 단정한 흰 상자, 작은 공방에 스티커만 붙어 있는 상자. 이게 뭐예요? 내 엄마와 아빠의 30년 전 약속이야. 상자를 열자 펜던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화점 조명도 아닌 집안의 노란 조명 아래에서 펜던트는 조용히 빛났다. 하윤은 그 모양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했다. 반지 2개예요? 그래. 민준이 미소 지었다. 하나는 내 엄마의 반지. 하나는 내 반지. 원래는 각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지. 하지만 30년 동안 우리 둘 사이의 시간은 갈라져 있었고, 이제 그 둘을 하나로 묶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단다.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너는 우리의 과거를 묶어주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야. 그래서 이 펜던트를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하윤은 목이 메었다. 이건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 부모가 잃어버린 30년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신, 그리고 세 사람의 인생이 겹쳐져 있는 상징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이걸 차고 있어도 될까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래야만 해. 내가 걸고 있어야 우리가 2번 다시 이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수진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윤아, 너는 우리 둘이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만든 이유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 하윤은 눈물을 닦고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목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매우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그녀는 가슴팍에 손을 얹고 가볍게 펜던트를 눌러보았다. 거기에는 엄마의 눈물, 아빠의 후회,
그리고 자신의 미소가 모두 담겨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루체토 백화점에 오랫동안 붙어 있던 이름표 오수진 매니저라는 글씨가 마침내 내려왔다. 동료들은 아쉬움과 동시에 왠지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 매니저님, 이제 진짜 윗자리로 가시는 거네. 그래도 가끔 놀러와요, 매니저님. 아니, 이사님?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난 어디를 가도 마음은 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일 거야. 사람의 옷을 맞추는 일 말고 이번엔 사람의 미래를 맞춰보려고 해. 그녀가 새로 도착한 곳은 태산그룹 본사 한켠에 있는 문화재단 사무실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꿈은 있지만 기반이 없는 학생 상처 많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 재단에서는 그녀에게 이사직을 제안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사람을 보셨던 눈이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합니다. 책상 위에는 명함이 한 장 놓였다. 태산문화재단 이사 오수진. 이름 아래 붙은 직함을 보는 순간 수지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정리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건 공허한 성공의 상징이야.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작은 상자 2개를 꺼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자 눈이 시릴 정도로 빛나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지난 30년 동안 내가 이룬 성공의 크기를 상징하는 반지야.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언젠가 그 성공의 크기에 걸맞는 사람에게 이 반지를 끼워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적도 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 반지는 참 공허하더라. 그는 다이아 반지를 덮어버리고 2번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플래티넘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다. 30년 전과 닮았지만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반지. 이건 우리의 이제를 위해 준비한 반지야. 과거의 L, M, A, N은 이제 하윤이에게 맡기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약속을 새로 써내려가자. 반지 안쪽은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왜 아무 글자도 안 새겼어요? 수진이 물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천천히 새기고 싶어서. 그의 대답은 어린 시절의 민준 같았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말. 지나간 30년은 서로 오해하고 도망치고 참고 버티면서 채워졌지. 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같이 웃고 같이 늙고 같이 후회하면서 같이 버티고 싶어. 이제 정말 나랑 결혼해 줄래, 수진아?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30년 전에 들어야 했던 말. 30년 동안 기대조차 못했던 말. 그 말이 지금 늦게라도 도착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돼요. 조용한 결혼식, 그러나 가장 뜨거운 약속.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니었다. 작은 정원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자리. 하윤, 박영수, 재단 동료 몇 명, 그리고 민준의 오랜 동료들. 사회자의 거창한 멘트도 수십 대의 카메라도 없었다. 축의금 대신 참석자들은 각자의 편지 한 장씩을 가져왔다. 박영수는 신부 대기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미안해. 수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너 아니었으면 민준 씨도 지금의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도 없었을지 몰라.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 누군가의 잘못이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서로를 용서하고 살자. 영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결혼식장에서 하윤은 신랑 신부 입장 때 펑펑 울었다. 내가 이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2사람이 서로의 손에 플래티넘 반지를 끼워줄 때 하윤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과거의 반지는 펜던트로 딸에게 넘어갔고 현재의 반지는 서로의 손가락에 돌아왔다. 이제야 비로소 약속이 온전히 완성되었다. 1년 후 태산문화재단 이사 오수진. 그 이름은 재단 외부에서도 슬슬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장을 알아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이사님. 챙길 건 다 챙기면서도 되게 따뜻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재단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다. L, E, M, A, N 프로젝트 러브 임파워먼트 멘토 에이드 넥스트. 가난과 상처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수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프로그램의 대상이었으면 덜 외롭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는 괜찮았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 강민준 회장 역시 조금씩 달라졌다. 언론에서는 그를 여전히 냉철한 승부사라 불렀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별명이 붙기 시작했다. 사내 복지와 장학재단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하는 이상한 회장. 어렵게 자란 청년들을 유난히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 회사 사람들 사이에선 그를 두고 이런 농담도 나왔다. 회장님, 요즘은 사람을 숫자로만 보던 시대 아니라고. 누가 세뇌시킨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사랑이지, 사랑. 민주는 아침마다 직접 커피를 내렸다. 수진과 하윤에게 각자 다른 레시피로. 수진에게는 조금 묵직하고 깊은 베이스의 드립, 하윤에게는 우유 거품이 올라간 부드러운 라떼. 아빠, 언제 이렇게 커피 잘 내리게 됐어요? 30년 동안 혼자 마시는 법만 배웠거든. 이제야 같이 마시는 법을 배우는 중이지. 다시 루체토. 그러나 신부는 다르게.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루체토 백화점에 들렀다. 이제 수진의 목에는 명찰이 없었다. 대신 가벼운 화장, 편안한 블라우스, 그리고 미소가 있었다. 매장 앞에서 박영수, 아니 이제는 루체토 컬렉션의 점장이 된 영수가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태산그룹 회장님, 그리고 우리 재단 이사님. 장난스런 호칭에 셋 모두 웃었다. 민주는 여전히 정장을 맞추러 오긴 했지만 이제 그의 표정에는 예전 같은 냉기가 없었다. 요즘 트렌드는 어깨를 너무 세우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한 라인을 선호하십니다. 영수가 설명했다. 글쎄요. 수진이 거들었다. 이 사람한텐 아직 조금 힘 있는 어깨 라인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가끔은 세상과 다시 싸워야 하니까요. 세 사람은 한동안 웃었다. 네 번째 손가락의 기억.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하윤이 부모님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두 사람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새로 맞춘 플래티넘 반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하윤의 목에는 두 개의 반지가 엮인 펜던트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완과 회복 상실과 재탄생, 모든 것을 꿰매는 하나의 선처럼 보였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살짝 더 꽉 잡았다. 30년 동안 이 손을 한 번도 못 잡았었는데 앞으로는 놓치지 않을게. 수진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놓치려고 해도 못 놓칠걸요. 이제 우린 셋이니까. 하윤이 웃었다. 맞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 놓치면 제가 목걸이로 묶어버릴 거예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백화점 명품관 복도에 잔잔하게 퍼졌다. 루체토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브랜드의 로고와 값비싼 옷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가장 값비싼 건 팔 수 없는 것들이었다. 30년 전 낡은 플래티넘 반지에 새겨진 6글자. L, E, M, A, N. 그 문장은 이제 한 남자의 후회도 한 여자의 상처도
한 딸의 그리움도 아닌 한 가족의 역사로 남았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앞으로도 네 번째 손가락의 기억으로 가슴 중앙의 펜던트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